자, 그러면 지금 지난 시간에 4장 이자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이자율의 의미와 계산 방법 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현재 가치 라는 개념을 다시 복습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가치의 일반식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단기간, 여러 기간,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뭔가 하면 2년 뒤, 3년 뒤, 4년 뒤까지 쭉 일반적인 어떤 N해 뒤의 일반 그 캐시플로우에 대한 현재 가치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미래 캐시플로우가 발생한다. 즉, 한 번이 아니라 뭐 미래 몇 년에 걸쳐가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를 우리는 이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이라 그러면 채권에서는 거기서 캐시플로우가 미래에 발생하는 거죠. 지금 현재 채권의 값을 주고 난 뒤에 나중에 뭐 중간중간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만기 때 원금을 받게 되는 그런 캐시플로우가 발생하죠. 그럼 그 캐시플로우의 가치가 얼마냐라는 걸 계산하면 지금 이 채권 가격이 얼마인가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캐시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채권의 가격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캐시플로우를 계산할 때 우리가 할인율이 있었죠. 할인율. 실제 이제 시장에서 관찰되는 것은 거래된 채권의 가격과 그 다음에 채권의 캐시플로우입니다. 캐시플로우는 뭐 사전에 채권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뭐 쿠폰을 얼마를 주고 만기 때 얼마를 주는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이 채권 하나가 얼마에 팔렸다. 그런 팔린 기록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게 팔릴 때 이제 나름대로 뭔가 하면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사용하는 할인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역산으로 그때 이 가격이 결정됐다 그러면 그 가격이 되는 할인율, 그게 바로 만기 수익률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찰되는 채권 가격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만기 수익률을 계산해낼 수 있고, 그 만기 수익률, 계산된 만기 수익률이 바로 이자율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제일 대표적인 이자율은 시장에서 이자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딱 보죠. 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날 거래됐던 3년 만기 국고채 채권의 가격을 통해 가지고 그걸 현재 가치 모형에 집어넣어서 만기 수익률을 역산으로 계산해낸 거죠. 계산해 가지고 그게 뭐 인터넷에 네이버에 있는 아니면 뭐 뉴스마다 끝날 때 금융시장에 대해서 리포트하는 그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게 이자율의 개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자율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3년 만기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이 2표채죠. 2표채지만 그것보다 더 단순한 뭐 은행의 단순 대출에 대한 우리가 만기 수익률을 계산해 봤고, 뭐 은행 단순 대출에 대한 만기 수익률은 계산을 해 보니까 단순 이자율과 같다라는 거죠. 은행이 뭔가 하면 대출을 해주고 1년 만기 대출을 해주고 당신 이자율이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이자율하고 같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이런 대출이 있죠. 균등 분할 상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된 식에서의 이 I가 만기 수익률이 됩니다. 만기 수익률이 되는데, 즉 균등 분할 상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당신 이자율이 얼마입니다 라고 은행에서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얼마를 뭐 빌리고 뭔가 하면 나중에 균등 상환으로 매년 얼마씩 갚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내가 과연 그 매년 10년에 걸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첫 번째 월급이 나올 때부터 보통 갚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10년에 걸쳐 가지고 갚는다. 그러면 얼마씩 갚는다 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갚는 내가 액수가 실제적으로 이자율이 얼마냐 라는 것을 이제 알려고 그러면, 계산하고 비교해 보려고 그러면 이 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I를 역산으로 만기 수익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구하게 되면 그때 이 균등상환 대출의 만기 수익률 또는 이자율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재무계산기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인터넷에 뭔가 하면 재무계산기를 찾으면 인터넷에서 이거 계산할 수 있는 그 툴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이체표입니다. 이표체입니다. 이표체라는 것은 이제 뭐 3년 만기 국고채와 마찬가지로 보유기간 동안에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이자를 두고 이표라는 것이 이자가 뭔가 하면 이자의 이자입니다. 이자의 표, 이자의 태그입니다. 태그. 옛날에는 채권에 뭔가 하면 이래 뭐 밑에 종이 쪽같이 붙여가지고 한 장씩 들고 가면 주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태그인 거죠. 이표인 거죠. 뭐 요즘은 뭐 전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종이도 없고 실물도 사실은 없죠. 채권이라는 것이. 실물이 없이 뭐 그냥 전자적으로 다 하고는 있지만 옛날 이제 용어가 나올 때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이표체라는 것을 붙습니다. 이표체는 중간에 이자를 주고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채권을 이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표체의 캐시플로우를 본다 그러면 중간에 주는 쿠폰이 이렇게 돼 있고 만기 때 원금 이 F 액면가를 페이스 밸류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현재 캐시플로우 이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밑에다가 할인율 총 할인율을 이렇게 연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다 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채권의 현재 가격이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평가되는데 우리가 이제 역산으로 이야기할 때는 물론 개별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아이를 상정해가 계산해가지고 투자를 샀겠지만 이 시장에서 거래된 총액을 보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찰된 P를 통해 가지고 관찰된 P, CF는 알고 있죠. P를 통해 가지고 역으로 이 아이를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이 이표체의 만기 수익률 또는 뭐 만기자를 빼버리고 그냥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걸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즉 3년 만기 국고채의 이 만기 수익률 이 시기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만기 수익률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이자율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자율의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표체의 가격이 액면가하고 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만기 때 10억 주는 채권이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10억에 팔렸다. 라고 하면 그때의 쿠폰 레이트는 그러니까 쿠폰의 이표에 대해 가지고 주는 소위 채권에 찍혀있는 이자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자율하고 같다라는 이야기죠. 뭐 우연히 보통 그런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잘 없지만 이제 그런 경우 아주 특이한 경우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이표율 자체가 바로 시장 이자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표채 가격과 만기 수익률은 서로 음의 관계다. 이표채 가격이 오를수록 만기 수익률은 떨어지고 반면 이표채 가격이 떨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은 오른다. 이게 이제 채권 가격하고 이자율이 여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채권 시장이 강세를 이뤘다라고 하면 채권 가격이 오른 겁니다. 채권 가격이 강세에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했다. 라고 리포터들이 리포트를 합니다. 아니면 신문 기사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전혀 정보가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동어 반복이죠. 채권 가격이 강세라는 것이 바로 이자율 하락이라는 겁니다. 왜 채권 가격이 강세인지, 왜 이자율이 하락인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야지. 그게 아니라 뭔가 하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말은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동어 반복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걸 제대로 모르는 기자가 뭔가 하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세계 금융시장 경색에 따라서 투자가 위축돼 가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자율이 올랐다. 뭐 그런 말이 되죠. 그게 아니라 뭔가 하면 그냥 채권 가격이 올라니까 이자율이 떨어진다. 이거는 뭐 정보가 아니라 뭔가 하면 당연히 그냥 뭐 이야기도 다시 할 필요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액면가 미만이면 만기 수익률은 이표율보다 더 높다. 그렇죠? 채권 가격이 액면가 미만이면 만기 수익률은 이표 가격보다 높다. 대부분 경우 이렇습니다.
대부분 경우 채권 가격은 액면가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그건 뭔가 만기 수익률이 이익표율보다 더 높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만기 수익률을 정할 때는 보통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자를 그렇게 많이 주는 걸로는 안 합니다. 채권이라는 것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자를 특히 많이 주겠다고 찍는다고 해가지고 그 채권이 더 잘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죠.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시장에서 가격이 책정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돈 빌리는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뭐 굳이 많이 줄 필요가 없으니까 대부분 최소한 정도 이자율을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가격이 적혀져 있죠. 그렇다 그러면 보통 이 경우는 저거죠. 그러면 채권 가격이 보통 액면가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예를 통해 가지고 한 뭐 채권 가격별, 뭐 한 채권의 가격별 만기 수익률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이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고, 자, 이 표체에 대한 마지막 아주 특별한 이 표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콘솔 또는 연구체라고 하는데, 다른 용어로 콘솔 또는 연구체, 퍼페추어티라고 합니다. 이거 왜 특이하냐 그러면 액면가가 없어요. 액면가가 없는 채권입니다. 즉 만기에 아무것도 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만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 쿠폰을 주는 채권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영구채라는 게 영원하다는, 영원히 이자를 준다고 해가지고 영구채라는 이야기죠. 만기일이 없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 자체가 없고 대신 매기마다 동일 금액의 이표를 영구적으로 적어한 채권입니다. 실제 만기가 없다, 뭐 영원히 그렇다 그러면 그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만기가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에 영원히 안 망하고 계속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미국에도 지금 뭐 뉴욕 증시에 뭐 그 몇천, 한 3,000개 이상 그 뭐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는데 100년, 상장된 지 100년 넘은 기업은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GE. 근데 GE도 이제 곧 아마 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GE도. 그러니까 기업이 100년 기업, 말이 100년 기업이지 상장된 기업 중에 100년, 상장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 상장 안 된 기업보다 훨씬 탄탄하고 규모도 크고 그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상장 기업이 100년 가는 기업이 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한 20년 가도 오래 가는 겁니다. 20년. 보통 뭔가 하면 우리가 기업을 하면 5년 가지고 뭔가 하면 생존율을 봅니다. 5년 생존율이 한 20, 30%가 안 됩니다. 그만큼 기업은 뭐 어렵고 뭔가 하면 또한 뭐 오래 가기 힘들죠. 그럼 그런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영원히 이자를 준다고 믿고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콘솔이나 연구체 같은 경우는 기업이 아니라 시작은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거죠. 국가가. 영국에서 전시에 발행했던 겁니다. 전쟁 때 발행한 거죠. 그래서 국가라 그러면 국가야 뭐 물론 국가도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 있지만 국가가 망하면 그때 같이 망하는 거니까 뭐 그거야 뭐 특별히 그 국가 망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죠. 어차피 망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걸 또 많이 발행해요. 발행하는데 이제 이 말이 안 되는 짓인데 많이 발행하도록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뭔가 하면 이런 이 금융 상품을 잘 요리해 가지고 뭔가 하면 잘 말하면 잘 활용하는 거고 못 말하면 뭔가 하면 악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뭔가 하면 좀 그 형태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콘솔은 이거는 이제 장점은 우리나라의 상법상의 장점은 만기에 상환해야 될 원금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로 안 잡힙니다. 만기에 얼마를 갚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재무제표의 부채로 잡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채로 안 잡히는 거죠. 부채로 안 잡히고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이걸 발행해가 돈을 빌리면 재무제표에는 깨끗해지고 내가 부채율이 안 높고 그러나 돈은 빌려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 콘솔을 발행하죠. 근데 이렇게 발행하면 아까 말한 대로 누가 이걸 사겠냐라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믿을 수 있는 조항을 줍니다. 조항을 줘가지고 뭐 아주 그러니까 금리를 상당히 높게 주고 쿠폰 레이트가 높고 대신에 5년 내에 뭔가 하면 옵션을 줍니다. 5년 내에 뭔가 하면 만약에 5년 내에 이걸 상환을 해주는 조건인데 상환을 못 해주면 그러니까 다시 매수를 해주는 조건인데 매수를 못 해주면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준다 라는 그런 조건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이나 5년 정도 그런 옵션은 연구체를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뭔가 3년이나 5년 내만 안 망하면 그때는 뭔가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 3년이나 5년 동안의 투자 수익률은 딴 채권보다 훨씬 높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표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가지고 있는 뭔가 재무제표상의 이점을 활용해 가지고 기업들이 이걸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뭔가 하면 이 표체, 이 콘솔이나 연구체를 발행하는 기업은 거의 망할 지경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망할 지경에 있는 기업들이 더 이상 부채를 내면 완전 재무제표가 엉망이 되는 그러니까 부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기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보통 이걸 발행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게 발행되고 거래되는 것은 좀 보기는 안 좋아요. 건전한 시장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게 시작은 이제 국가가 발행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콘솔이라는 것이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편해요. 계산이. 그러니까 이 콘솔 가격이 그냥 바로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콘솔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맨 앞에서 본 맨 이식입니다. 이식이죠. 콘솔도 뭔가 하면 이식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식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이게 계산이 쉬운 이유는 이 F가 0인 겁니다. 콘솔 가격을 계산하려고 이론 가격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F가 0이기 때문에 요것을 C만 있는 것이 합입니다. 합이기 때문에 계산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C만 있는데 이 C가 뭔가 하면 N이 무한대까지 간 경우에는 우리는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그 식이 있죠.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식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중학교 때부터 그게 나왔을 겁니다. 그냥 그 식에 딱 집어넣으면 계산이 아주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n이 무한대로 이게 없고 n이 무한대로 가는 이 합은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즉 P는 I분의 C가 나옵니다. P는 I분의 C. P는 I분의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뭔가 I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난 I는 이걸 하겠다라면, 그 사람은 이 채권 가격을 얼마에 사겠다라는 P로 계산해내는 거고, 역으로 시장에서 거래됐던 P가 있었다. 그러면 그 P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 만기 수익률이 얼마냐 계산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거죠. 그 식을 다시 보면, P분의 C를 하면 이게 만기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표체의 만기 수익률은 뭐 재무계산기 이외에는 계산을 못할 정도로 복잡한 식입니다. 복잡한 식인데 이 이표체는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기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빠짐없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이표체 뭐 콘솔이 있다. 쿠폰이 매년 뭔가 하면 그러니까 매년 10만 원 준다. 이 매년 10만 원 주는 이 연구체가 현재 10,000원에 팔렸다. 아니죠. 만원 말이 아니죠. 10만 원 주는 채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매년 10만 원 주는 연구체가 있는데 그게 100만 원에 팔렸다. 그러면 이 콘솔의 만기 수익률이 얼마냐? 그러면 100만 분의 10만 하면 0.1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때 만기 수익률이 0.1 또는 10%다라고 계산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형태의 이표체예요. 이 IC는 이표체의 만기 수익률에 대한 근사치로 이용되는 경상 수익률의 개념이다. 자, 어쨌든 만기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래 또 이상한 말을 했느냐? 만기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만기가 없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만기가 없으니까 만기 수익률이라는 개념도 좀 이상하니까 그걸 그냥 경상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인데 이건 경상 수익률은 사실은 투자 수익률이죠. 투자 수익률인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만기 수익률이라고 해도 뭐 무방합니다. 만기 수익률. 그래 콘솔이 만기 수익률. 그리고 만기 수익률이면서도 동시에 경상 수익률입니다. 자, 경상 수익률, 만기 수익률 이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시간 후반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캐시플로우는 할인채입니다. 할인채. 또 다른 형태의 채권입니다. 이표채하고 또 다른 형태의 채권. 자, 대부분의 단기채. 단기채는 만기가 1년 미만의 1년 이내의 채권은 할인채입니다. 할인채라는 것은 쿠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1년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또 가가지고 이자를 주고 할 필요 없죠. 어차피 이자 주면 뭔가 매년 한 번 정도 주는데 만기가 1년밖에 없으면 중간에 이자를 주는 것은 번거롭고 오히려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자가 없는 채권으로 발행해 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할인채라고 그러죠. 할인은 뭘 할인하냐 그러면 액면가에서 얼마가 할인돼 가지고 판매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자가 쿠폰이 0이기 때문에 액면가는 그러니까 가격은 액면가보다 낮을 수밖에 없겠죠. 쿠폰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중간에 주는 이제 쿠폰 레이트가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액면가보다는 낮게 거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비율, 그만큼 낮게 거래된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라는 차원에서 그걸 할인한다, 깎아준다 라는 개념으로 할인채라고 합니다. 즉 1년 만기 할인채의 경우에 이 할인채의 만기 수익률은 액면가, 페이스 밸류 액면가죠. 그 다음에 이 채권이 만약에 가격 거래가 됐다. 그러면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가격 나누기 가격으로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단순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한 뭐 성수, 제곱항, 삼성항 그런 게 다 없죠. 다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이 식도 분명히 앞에서 본 요식에서 나온 겁니다. 요식과 동일합니다. 이 식인데 이 식에서 C가 다 0이죠. C가 다 0이고 여기서 N이 1입니다. 1년 만기 채권이니까 만기가 1년이니까. 물론 이제 이게 1이 아니라 분기 3달짜리 채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N이 4분의 1이죠. 0.25죠. 0.25. 그러니까 만기가 3개월 실제 뭐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3개월 만기 국고채가 시장 이자율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대부분 나라마다 이자율이 얼마냐 그러면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3개월 만기 국고채 T빌입니다. 그런 T빌 같은 경우에는 이 N이 0.25인 경우죠. 4분의 1인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게 다 없어지고 F가 1이고 N이 1이다 그러면 그때는 요 I 계산이 아주 간단하죠. 역산으로 보면 이 I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만기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는 이제 1 더하기 I를 양변에 곱하고 그 다음 F 빼기 P에다가 그 다음에 뭐 빼기 1을 한 거죠. 1 더하기 I 있는 걸 오른쪽으로 빼니까. 그럼 I는 P분의 F에다가 빼기 1. 그러니까 P분의 F 빼기 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할인채의 만기 수익률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게 되겠죠. 이표채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냅니다. 근데 이표채에도 기출문제를 보면 문제를 냅니다. 내는데 한 2년 만기 정도는 계산이 됩니다. 2년 만기 정도는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떻게 손으로 잘 떨어지는 값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 문제에도 냅니다. 있는데 할인채라든지 아니면 콘솔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 문제가 잘 나옵니다. 할인채의 만기 수익률은 1년간 가격 상승분을 초기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그렇죠? 이 개념을 보면 1년간 가격 상승분
뭐 F가 가격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 하지만 어쨌든 뭔가만 기말에 받게 되는 돈이죠. 액면 가격이죠. 액면 가격 받게 되는 그 가격, 이걸 가지고 가격 상승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초기 가격, 처음에 살 때 가격으로 나눈 거죠. 이 표체와 마찬가지로 만기 수익률은 현재 채권 가격과 서로 음의 관계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하면 이자율이 오르면 P가 떨어집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P가 떨어지는, 뭐 P가 떨어지면 이자율이 오른다. 뭐 그런 관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네 가지 캐시플로우, 단순 대출, 아니면 그 두 번째 매 분기, 매 기간 고정으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대출, 그 다음 그 제일 많은 이표채, 그 다음에 이제 뭐 할인채, 이 네 가지의 캐시플로우에 대해 가지고 만기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네 개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식을 만들어내고 그 현재 가치식에서 밑에 할인했던 이자율을 썼던 그 이자를 역으로 계산해내는 것이 만기 수익률을 계산해내는 것이다. 라는 걸 통해 만기 수익률 계산식까지도 이렇게 유도를 했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이자율이 우리가 뭐 금융시장에서 네이버에서 오늘 뭐 이게 이자율이 얼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이해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자율과 수익률에 대한 구분이라는 거죠. 이자율과 수익률.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자율은 어떤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이자율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기 수익률을. 근데 수익률이 만기 수익률, 그럼 다른 수익률도 있냐? 다른 수익률도 있습니다. 수익률도 종류가 여러 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익률이라는 것은 채권 보유자에 대한 이표 지급액과 채권 가격 변동분의 합을 채권의 구입 가격으로 다는 겁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수익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라고 보죠. 투자를 했으면 거기서 얼마나 돈을 버냐. 근데 돈을 버냐라는 거죠. 근데 투자해가지고 버는 액이 아니라 액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투자 액수에 따라 가지고 다 그 많이 투자했으면 뭔가 당연히 많이 벌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수익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그걸 표준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투자 대비 수익액으로서 수익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것은 대부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다 라는 거죠. 채권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수익률. 물론 이제 투자 수익률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온가세트에 다 씁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 뭐 땅에 대한 투자 수익률,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익률, 금에 대한 투자 수익률, 외환에 대한 투자 수익률, 뭐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돈을 버느냐라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면 수익률의 개념을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수익률은 여기서 다루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수익을 받는 것이 수익이 두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죠. 부동산이라 그러면 투자했다 그러면 나중에 뭔가 팔아가지고 돈 받는 겁니다. 살 때 돈 가고 팔 때 돈 나오고 그럼 그 두 액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되는데 채권은 뭔가 하면 중간에 쿠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만기 때 원금이라는 것을 수익으로 받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쿠폰, 이자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친 걸로 합쳐가지고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표 지급액과 채권 가격 변동분을 합한 거죠. 그래서 그걸 수익률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채권 가격 변동분이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채권을 처음 발행했을 때 산 사람하고 초기 투자자하고 중간에 사는 사람하고 이제 이 차이인 거죠. 채권은 처음에 한번 발행할 때 판매되고 그 다음부터는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채권 거래를 많이 하죠. 중간에 팔았다가
아니면 뭔가 하면 중간에 나온 채권을 또 사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할인채 같은 경우에는 단기채는 중간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할인채가 아닌 만기가 1년 이상, 그러니까 초과는 보통 이제 3년채가 제일 거래가 많다 그러죠. 그런 거는 중간중간에 계속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 때 가격이 이 페이스 밸류하고 다른 거죠. 다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결국은 뭔가 하면 살 때 가격 대비 내가 어떤 시점에서 P 시점에서 T 시점에서 채권을 샀다. 그럼 얼마 주고 샀다 하는 거죠. 사고 나면 나중에 이제 팔 때 문제입니다. 팔 때 또는 뭔가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떤 팔 때라는 거죠. 팔 때 가격인데 이 팔 때가 만기 전일 수도 있고 만기일 수도 있습니다. 만기다 그러면 이 PT 플러스 이런 페이스 밸류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일반식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만기 전까지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샀다가 중간에 파는 까지 포함한 일반식으로 보면 채권의 투자 수익률은 이렇게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수익률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쿠폰이 있었다 그러면 쿠폰에서 발생하는 이 수익이 있죠. 그죠? 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도 내가 샀는 가격분의 비율로 해서 그 쿠폰 수익률, 소위 이자 수익이다 라고 해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살 때 대비 팔 때 채권 가격이 더 올랐다. 그럼 거기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수익률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팔 때 가격에다가 살 때 가격 차액을 내가 살 때 가격 비율로 봐가지고 이 수익률 이렇게 두 개 할 수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자 우리가 뭔가 하면 이 부분을 쿠폰에서 발생한 수익률을 경상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경상수익률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이 표현은 그렇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요. 상자가 있으면 그냥 상식적인 본질적인 수익이다라는 거죠. 투자 수익이라는 것은 채권에 대한 것은 채권을 통해 이자를 받는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예금하고 이자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을 통해 돈 빌려주고 내가 이자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본질적인 그 정상적인 수익이다 라는 개념에서 경상수익률이다.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라는 용어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경상수익이라고 합니다. 이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경상수익, 그리고 율로 따져보면 경상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 가격 변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가 자본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뭐 자본수익률, 그걸 자본이득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본수익률입니다. 즉 투자 수익률을 따져본다 그러면 투자 수익은 이자에서 발생하는 수익률, 경상수익률과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서 발생하는 소위 자본수익률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보면 경상수익이 있고 자본수익이 있고 두 개 있는 거죠. 두 개 있기 때문에 율로 본다 그러면 둘 다 경상수익률, 자본수익률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익률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합해가지고 합한 것을 투자 수익률 또는 그냥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채권의 잔여 만기와 보유 기간이 동일하다 그러냐. 그 이야기는 만기까지 보유했는 경우죠. 잔여 만기와 보유 기간이 동일하다. 그러면 수익률과 만기 수익률은 서로 일치한다. 즉 만기까지 보유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수익률은 바로 만기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기 이전에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중도 거래라고 합니다. 중도 환매 또는 뭐 만기 이전에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때의 수익률은 소위 만기 수익률이 아닌 거죠. 그냥 일반적인 투자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잔여 만기가 보유 기간보다 긴 경우, 그러니까 중간에 판 거죠. 중간에 판 경우입니다. 만기까지 안 기다리고 중간에 판 경우입니다. 보유기간, 잔여만기가 길다. 보유기간이 그거보다 짧다라는 것은 중간에 판 경우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자본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 이자율이 하락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자율이 하락했다 그러면
PT 플러스 1이 PT보다 더 낮아지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자, 지금 가면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오르는 추세죠.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원인은 드디어 모든 나라들이 초저금리 기조를 버리고 정상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거의 0%의 정책금리를 하고 있었던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컸어. 부작용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죠, 그죠? 인플레이션한 부작용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어느 정도 고비는 넘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로 가는 거죠. 그럼 정상적 이자율로 올리는 겁니다. 자, 정상적 이자율이 얼마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논란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정책금리가 한 2.5% 정도가 정상으로 봅니다. 2.0에서 2.5% 사이 정도까지가 정상으로 보죠. 그럼 그까지 뭔가 하면 숨도 안 쉬고 지금 올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매달 0.25씩 해가지고 뭐 바로 올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율이 따라가지고 확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거죠. 그럼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자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본 겁니다. 채권 투자자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실제 정책 당국이 이자율을 올리기 전에 먼저 뭔가 하면 이자율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손해보기 전에 빨리 팔겠다고 서로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버리는 겁니다. 채권 서로 팔라 그러면 그 가격이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중 이자율은 벌써 올려버렸죠. 정책금리가 올리기 전에도 벌써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T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자율이 거의 2% 정도입니다. 2%를 돌파했죠. 정책금리는 이제 0.25% 올려가지고 한 0.5%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년 만기 채권이 2%까지 됐죠. 지난 시간에 봤죠. 그거는 뭔가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이 좋아질 건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많을 건데 라는 건데, 그거는 뭔가 하면 채권이 없는 사람이 산다 그러면 옛날에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수익률이 많다는 얘기죠. 1% 채권 가지고 있던 사람보다 지금 2% 채권을 산다 그러면 그거는 더 수익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상 수익률이 높겠죠. 높아가지고 더 좋은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기존의 채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쿠폰 레이트는 그대로죠. 경상 수익률은 그대로인데 채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자본 수익률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심하면 전체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가버리죠. 자, 뭐 그 이야기 뒤에 계속 나옵니다. 채권의 잔여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율이 커집니다. 잔여 만기가 길수록 뭔가 하면 채권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과 유럽 국가에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자율이 항상 양의 값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기 수익률이 보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 마이너스. 아니, 정책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일본은 정책금리가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은행이 돈이 많으면 중앙은행이 맡깁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중앙은행이, 자기들이 돈을 못 빌려줄 데가 없고 돈이 나와 있으면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그걸 중앙은행이 맡기는 거죠. 맡기는데 옛날에 맡기면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금리만큼 이자는 좋습니다. 낮은 금리지만. 근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했다는 말은 이제 중앙은행에 돈 맡기면 그 돈에 대해서는 보관료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돈 맡기지 말고 어떻게 하든 다 대출해버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중앙은행에 맡기면 너희들이 보관료를 낸다. 어떻게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정책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그런 지금 희한한 경우까지도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일본도 마이너스였고 정책금리가, 유럽도 ECB도 뭔가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작년 말부터 이제 그거는 이제 플러스 정도까지는 다시 올렸지만 어쨌든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뿐만 아니라 정책금리까지 마이너스였던 그런 아주 이상한 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기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뭐 아주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채권이 잔여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상승으로 수익률은 더 크게 하락한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초기에 채권의 이자율이 높다 해도 이자율이 상승하면 수익률은 음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채권 투자를 통해 가지고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지금 최근에 이자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손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라는 것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해까지도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숫자 열어봅시다. 숫자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채권, 동일한 채권인데 이제 만기가 다른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6가지 예를 봤습니다. 만기가 서로 다른 10% 이표율 채권 10%. 그러니까 이표율이 10%. 근데 쿠폰이 뭔가 하면 액면가의 10%만큼 매년 이자를 준다라는 쿠폰이 붙어 있는 이표채입니다. 이표채인데 발행자는 동일합니다. 그냥 국가가 발행한 것 국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하면 되고, 대신에 이제 만기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만기는 아주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쫙 다 있다. 그죠? 아예 만기가 그런지 아니면 잔여 만기가 그런지 그건 사실 따질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고, 그냥 어떤 시점에서 딱 봤을 때 잔여 만기로 봐가지고 이렇게 한 6가지가 있다. 만기가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까지 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자, 이 채권의 쿠폰 레이트가 10%라고 했기 때문에 이 채권의 경상 수익률은 잔여 만기가 얼마든지 간에 다 10%입니다. 뭐 액면가가 얼마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는데 뭐 그건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수익률을 보니까. 어쨌든 그 액면가의 10%만큼 매년 쿠폰, 이자를 주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경상 수익률은 이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경상 수익률은 뭐 전혀 위험 없이 항상 10%를 받게 되죠. 받게 되는데, 자, 초기에 이자율이 처음에 이 채권을 내가 살 때는 10%였다. 10%였는데 사고 난 뒤에 1년 있다가 이자율이 20%로 올랐다. 자,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이 두 시점. 처음에 내가 살 때 이자율은 10%였다. 시중에서 이자율이 10%였다. 그러면 이 채권의 초기 가격은 1000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액면가가 1000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쿠폰 레이트하고 같다 그러면 페이스 밸류는 액면가하고 채권 가격이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초기 가격이 $1000라는 이야기는 이 채권의 액면 가격이 $100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때 $1000를 주는 채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가격, 지금 내가 이 채권 살 때 가격이 $1000겠죠. 그래서 다 동일하게 $1000다. 그런데 이 채권 가격이 1년 뒤에 어떻게 바뀌냐? 이게 키죠. 이자율이 지금부터 1년 동안에 1년 뒤에 딱 보니까 이자율이 20%로 올라 있더라.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바뀌냐?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요 가격은 당연히 13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13으로 구해도 바로 이 가격입니다. 13으로 구하면 13이라는 것이 아까 본 그 이표체에 나와 있는 이표체의 일반적인 현재 가치식이죠. 아니면 이표체의 가치식입니다. 그거는 이제 쿠폰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로 계산되는 가치식이죠. 거기 집어넣어도 뭔가 하면 이표가 10%고 그 다음에 할인율이 10%. 이래가 쭉 계산하면 뭔가 P가 딱 쳐이 나옵니다. 딱 쳐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1년 뒤에 이자율이 10%로 올랐다.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그 시기 다시 묻어가지고, 물론 만기가 1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 30년이 아니라 29년치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계산해가 그 시기 집어넣어가 계산하고, 요거는 20년이 아니라 19년 19개 항 플러스 마지막 항 해가지고 식으로 계산하죠.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가격을 이자율이 20% 되는 상태에서 가격을 딱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000짜리 가격이 $500로 떨어졌고, 이거는 $516로 떨어졌고, 597로 떨어졌고, 794로 떨어졌고, 740, 917로 떨어졌다. 만기가 1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에는 1년 지나고 나면 없죠.
그냥 원금 받으면 끝입니다. 1년 뒤에 뭔가 원금 그냥 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뒤에 가격은 그 천입니다. 1년 뒤에 받는 만기 가격. 더 이상 뭐 계산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가격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투자 수익률을 따져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간에 경상 수익률, 쿠폰을 통해가 10% 받은 거죠. 즉, 자본 이득도 없고 가격이 차이가 없으니까 그대로입니다. 1년이 지나가 이자율이 10%로 20%로 올랐다 그래도 이거는 뭔가 하면 마지막에 액면 가격만 받게 되니까 그 액면 가격 자체가 바로 가격이 되죠. 모든 채권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그 액면 가격이 되어버립니다. 만기 날에는 그 채권 가격은 액면 가격이 그 채권 가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거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자본 이득률은 0이고 이 차익이 없죠. 그러면 수익은 경상수익 10%만 남는 거죠. 그러나 만기가 2년인 채권만 하더라도 1년을 지나가지고 있지만 1년 동안 더 보유해야 되는 거죠. 1년 동안 더 보유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부터 1년 동안의 이 가격을 계산해 보면 앞에 봤던 그 10, 13 그러니까 2표체 일반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P를 계산해 보면 값이 917이 나옵니다. 즉 채권 가격이 거의 10%나 떨어져 버렸죠. 이자율이 10%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10%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 9% 어쨌든 그 정도 떨어져 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경상 수익을 통해 가지고 1000에 10%는 100달러를 벌었지만 나중에 1년 뒤에 이 채권을 팔면 1000달러 주고 샀는 건데 917밖에 못 받죠. 여기에서 83달러만큼 손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 투자해 가지고 번 돈은 17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17달러밖에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자본 이득률은 이게 뭔가 하면 마이너스 8.3% 손해보고 수익률이 1.7% 17달러, 1000달러 투자가 17달러 벌었으니까 수익률이 1.7%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뭐 당초 예상했던 수익보다는 엄청 수익이 줄었다. 요거는 뭐 수익이 좀 줄었다 정도지만 그 다음부터 만기가 5년만 된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얼마나 떨어지냐 그러면 1000에서 741도 떨어집니다. 맹통이라는 고식이 집어넣어 계산하면 됩니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자본 이득률이 거의 25%가 날아갔죠. 1000에서 741이 되면 25%가 날아간 겁니다. 자본 이득률이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경상 수익률 10%를 감하더라도 마이너스 15.9%. 거의 수익의 투자액의 16%만큼 돈을 날리는 거죠. 이거는 동일하게 다 1년 투자입니다. 1년 뒤에 되판 경우를 보는 거죠. 샀다가 1년 보유하고 있다가 되판 경우입니다. 1년 투자 수익률입니다. 1년 투자 수익률인데 이런 채권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10년 만기 채가 남았던 채권을 샀다 그러면 그때는 더 손해봅니다. 가격이 1000에서 597로 거의 400달러 정도 떨어지는 거죠. 40%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나면 10% 감하고 나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3분의 그냥 30% 날리는 거죠. 만기가 20년짜리 채권이었다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1년 투자해도 하면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38. 30년짜리 채권은 39, 거의 40%. 그러니까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고 가지고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게 이제 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이 내용을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내용을 뭐 앞에서 만기와 보유기간이 동일하면 수익률과 만기 수익률이 일치하는데 자녀 만기가 보유기간보다 긴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면 지금 상승한 경우죠. 채권 가격이 하락해서 자본 손실이 발생했죠. 그래서 마지막 빼고는 다 자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손실 규모로 본다 그러면 자녀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 변화를 컸다는 거죠. 1년 만기는 그냥 그대로였지만 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만기 길수록 채권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다. 자녀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상승으로 수익률이 더 크게 하락했고 초기에 채권 이자율이 높다고 해도 그러니까 10% 이자율을 주는 채권이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높은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뭔가 하면 이자율이 올라버리니까 수익률은 다 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가 수익률이 이렇게 크게 변합니다. 크게 변하고 또한 수익률이 음이 될 수도 있다. 자, 조금 지금까지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남은 거 두 개는 조금 쉬운 이야기입니다. 좀 쉬운 이야기가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전반적인 계산이라기보다는 이제 개념 이야기인데, 자, 이자율 변화에 따른 위험이죠. 자, 이자율 위험. 우리가 이자율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이 위험이라는 것은 변동에 따른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한테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아까 보면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거는 내한테 좋아지는 위험입니다. 아까 이자율이 오르니까 뭔가 하면 채권 보유자는 손해를 엄청 보게 되지만, 반대로 따져본다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이 안 좋을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채권 가격이 올랐어. 자본 수익률이 엄청 발생하게 되죠. 그런 거는 내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뭐 좋은 위험, 나쁜 위험 다 포함하는 그냥 가격 변동 위험입니다. 근데 이 위험은 단기 채권에 비해서 장기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변동성이 더 크다. 변화가 더 크다. 앞에서 봤죠. 만기가 길게 남아있는 채권일수록 가격이 1년 만에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변했습니다. 단기채보다 장기채의 가격이 변동이 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동이 크면 그게 바로 위험입니다. 근데 변동이 클 따름인데, 위험이 클 따름인데, 그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더 큰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더 큰 수익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잘못하면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는 거죠. 보유기간과 일치하는 잔여 만기를 지닌 채권에는 이자율 위험이 없다. 그 이야기는 보유기간과 일치하는 잔여 만기를 지닌 채권. 그래서 채권 투자는 중간에 이자율이 변하면 완전히 수익률이 엄청나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엄청나게 변하죠. 엄청난 변동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뭔가 하면 픽스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합니다. 고정 수익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냐라는 거죠. 고정 수익. 근데 고정인데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하냐? 이거는 중간에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팔았기 때문에 그렇고, 중간에 안 팔면 만기까지 보유한다 그러면 그때는 채권의 투자 수익률은 매입 시 바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픽스트라는 이야기합니다. 매입 시 바로 결정되죠. 즉 보유기간과 일치하는 잔여 만기를 지닌 채권. 그 이야기는 채권 매입한 사람이 그걸 만기까지 가진다는 거예요. 중도에 안 사고 중간에 안 팔아버리고 만기까지 가진다. 그러면 채권을 살 때 딱 이 채권에 따른 수익이 얼마냐 딱 결정됩니다. 그럼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는 거죠. 관계없이 수익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는 뭐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는 이야기야. 물론 이제 중간에 채권 보유자가 뭔가 하면 내한테 유리하게 뭐가 변한다 그러면 그때는 뭔가 하면 중간에 팔 수가 있는 거죠. 중간에 팔면 불리하다 그러면 안 팔면 됩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앞에 이 비극적인 걸 봤죠. 이 경우 와, 채권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40% 손실이 났다. 그거는 1년 만에 팔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가지고 1년 지나가지고 팔라 그러면 마이너스 40% 손실이 발생합니다. 발생하지만 안 팔고 3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매년 10%만큼 받는 거죠. 그러면 30년 내내 이 채권 사는 사람은 30년 내내 매년 수익률이 10%입니다. 즉 만기 보유할 경우에는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자본 이득이 없고 이득 및 손실이 없고 자본 부분에서의 손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채권 구입할 때 쿠폰에 찍혀있던 이 경상 수익률 그게 만기까지 고정이 되는 거죠.
중간에 팔 때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채권은 아주 좋은 투자 수익이다. 위험이 없는 투자. 주식에 비해 가지고 채권은 위험이 없다라는 것은 그거는 중간에 파는 것이 아니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위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과 일치하는 잔여 만기를 지닌 채권에는 위험이 없다. 자, 마지막 하나는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도 많이 배운 내용입니다.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의 구분. 소위 피셔 이펙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자율은 다 명목 이자율입니다. 명목 이자율은 그냥 계산해가 나오는 그 숫자 그 자체죠. 그 숫자 자체인데, 투자 수익률을 평가할 때는 그 명목 이자율보다는 실질 이자율을 봐야 된다. 자,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는 이자율이죠. 근데 투자 수익률을 볼 때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된다. 즉, 실질 이자율은 물가 변화율을 차감한 조정된 이자율이죠. 그래야지 차입 비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 자, 투자해가지고 뭔가 하면 그 투자 수익률이 10%가 났다. 그게 뭐 경상, 그 다음에 자본 다 합쳐가지고 10%가 났다. 그래서 100만원 투자해가 110만원 벌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는 20% 올랐다. 그러면 나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물건을 예를 들어가 만원짜리 100개를 살 수 있었는데 1년 투자해가지고 110만원 벌었다. 라고 하지만 그 110만원 들고 그 물건 살려고 그러면 이제는 90개밖에 못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원짜리가 모든 가격이 20% 올랐던 12,000원으로 오른 거죠. 그러니까 110만원 가지고 12,000원짜리 살려고 그러면 한 90개 정도밖에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매력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면 수익은 실질 이자율을 봐야 된다. 물가 변화율을 차감한 뒤를 판단해야 된다. 또한 당연히 그런 의미 때문에 사전적으로도 실질 이자율은 예상되는 물가 변화를 차감한 뒤에 추정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과연 이 채권을 살까 말까 생각할 때 투자협정은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이 얼마인데 이거 투자가 최소한 그 이상은 나오겠지 라고 판단할 때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도 이 물가를 예상해서 투자를 하고, 또한 당연히 사후적으로는 실질 이자율을 실제 발생한 물가 상승률을 그걸 보고 이자율에다가 빼가지고 차감한 뒤에 내가 투자해가지고 성공을 했냐 실패를 했냐 라는 판단을 하고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려고 그러면 투자 수익을 보려고 그러면 명목이 아니라 실질 이자율을 봐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피셔 방정식 또는 피셔 효과라고 거시경제학에서 배웠죠. 그것은 이제 실제 우리가 지금 관찰되는 시장에서의 명목이자율은 IR 실질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 이자율이 2%가 됐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기대 실질 이자율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1%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은 한 1%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2%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실제 명목 이자율이 결정되는 원리다라는 겁니다. 명목 이자율은 사람들의 실질 이자율 또는 이것도 뭐 기대 실질 이자율이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에 따라 가지고 명목 이자율이 결정된다라는 것이 이제 피셔 방정식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자율 결정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제병원수는 예측을 많이 합니다. 뭐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올해 성장률이 얼마가 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도 뭐 어떤 뭐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정부도 세입, 세출 뭐 그런 것을 짭니다. 등등 모든 경제 변수에 대해서 예측합니다. 그래서 뭐 성장률 그 다음에 뭐 가격을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이 얼마 될 것이다. 아니면 환율이 얼마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자율이 얼마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까지 다 예측을 합니다. 예측하는데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우리가 꼭 예측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자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뭐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아니면 투자은행들이 아니면 국가기관들이 이 이자를 예측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여러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이자율을 예측하는 가장 첫 번째 모형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이자율 측정 모형의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이거고 이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예측 대상이 목표가 이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가 될 것이냐 내년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가 하면 IR은 대부분 고정된 걸 봅니다. IR은 뭘 쓰냐 그러면 그 나라의 실질 경제 성장률 정도로 봅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 성장 예측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매년 변동이 심하다 그러면 매년 변동 심한 것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무빙 에버리지 5년 10년 평균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이 굉장히 낮은 값이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걸 더해 가지고 내년 이자율은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치를 발표합니다. 그 이야기는 IR은 사실은 굉장히 변화가 적은 값입니다. 적은 값이고 그냥 고정된 값이다 보고 단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자율을 예측한다는 겁니다. 이자율 예측 모형은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통화정책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은 통화정책에 따라 가지고 파이가 결정됩니다. 파이가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기본 게 그렇죠. 물가는 뭐가 결정하느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은 뭐가 결정하느냐? 화폐 수량설, 통화정가율이다. 통화정책에 따른 통화정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이고 그 다음에 예측한 룰입니다. 즉 실질 이자율이 낮아지면 자금을 차입하려는 인센티브는 커지고 자금을 빌려주는 인센티브는 작아진다. 그래 이 시기 가장 예측의 기본 시기다라는 거죠. 이 시기고. 그래서 이 피셔 관계.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실질 이자율이 낮아지면 자금을 차입하려는 인센티브는 커지고 자금을 빌려주는 인센티브는 작아진다. 뭐 이자율 투자하는 사람 아니면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나름대로 빌리는 사람도 내가 이거 돈 빌려 가지고 얼마에 팔아 가지고 수익이 얼마 나고 그러면 소위 이제 이 실질 이자율을 따져보는 거죠. 인플레이션까지 따져가지고 딱 봐가지고 실질 이자율이 굉장히 낮다 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낮은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빌리는 겁니다. 실질 이자율이 낮으면 자금을 많이 빌리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수익 안 나는 사업까지도 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미친 듯이 오른 이유입니다. 실질 이자율이 낮으니까 명목도 낮고 실질도 낮으니까 다들 뭔가 하면 뭐 이자 부담이 별로 없다 싶으니까 돈 많이 빌려 가지고 집 사겠다는 거죠. 지금이 집 살 기회구나 라고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집이 필요 없는 사람도 뭔가 하면 이래가 투자하면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오르겠지 싶어가지고 소위 투기적인 대출도 하는 겁니다. 돈 빌려 가지고 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자금 차입 인센티브가 높아져 가지고 자산 가격 거품이 생기는 메커니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뭐 그런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낮으면 안 빌려주려고 그러죠. 덜 빌려주려고 그럽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왜 그래 많이 빌릴 수 있었냐 그러면 중앙은행이 엄청 무한대로 돈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0%로 했다는 말은 거의 무한대로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빌려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온갖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자산 가격을 많이 올린 겁니다. 실질 이자율은 자금의 차입과 대부 시의 인센티브를 보다 정확히 나타낸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뭐 이게 이제 뭐 진짜 이 값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면 뭐 긴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를 보는데 명목 이자율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여기다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빼가지고 실질 이자율을 본다 그러면 이 빨간색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보다는 변동은 적죠. 변동은 적자. 그러니까 명목은 이렇게 높게 가기도 하죠. 뭐 낮게는 거의 0이지만 그러나 실질은 뭔가 하면 이 0을 중심으로 0보다 조금 더 위의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진폭이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진폭이 좀 크긴 컸지만 전체적으로 변동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실질이자율은 기대 실질이자율 또는 뭐 그런 것들은 사후적으로도 뭔가 하면 변동은 명목이자율보다는 변동은 적다. 그 적은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변동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자율이 12%가 넘어 15%까지 갔습니다. 이게 왜 이래 됐냐? 피셔 효과에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자율이 이렇게 높았던 거죠. 이게 언제냐? 70년대 말입니다. 79년부터 확 올랐죠. 이게 이제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의 결과입니다. 뭐 1차 석유 파동으로서 이렇게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2차 석유 파동 나면서 이렇게 확 올랐습니다. 근데 석유 파동 때문이 아니라 석유 파동 때문에 유가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요인은 조금 있고 석유 파동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니까 중앙은행이 아주 지금과 같은 그런 거의 무한대로 돈을 집어넣는 그런 정책을 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마구 이제 경기가 나쁘다고 돈을 마구 뿌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 발생했습니다. 이때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셔 효과에 따라 가지고 고관계에 따라 피셔 이펙트에 따라 가지고 피셔 관계에 따라서 이자율이 10%가 넘게 되는 거죠. 지금 금융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래가지고 계속 가면 좋아요. 가면 좋은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뭔가 하면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세가 아주 나빠집니다. 소위 메뉴 비용이 많아지고 경제가 비효율적이 되고 매년 가격 변동 때문에 가격 조정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고 마찰이 있고 이런 거죠. 내 파업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 뭔가 하면 근로자들은 물가 올랐으니까 임금 더 올려달라 그러고 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물가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 2%가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 이 격차가 너무 크죠. 이걸 낮추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긴축 정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 한 10%까지 갔습니다. 갔지만 뭔가 하면 어쨌든 긴축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낮췄고 그래서 이 이자율도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낮아질 수 있었죠. 그때 긴축을 저희 폴워크 샥이라고 그러죠.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이건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갔다가 뭔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80년대부터 미국과 세계 경제가 아주 한 20, 30년 동안에 풍요로운 장기 성장을 유지했다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다시 이 일이 생길 거라 보는 거죠. 지금 그 일이 돼 있죠. 요 뒤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이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옛날같이 뭔가 하면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강력한 긴축 정책을 지금 하겠다고 뻑뻑 이야기하는데 목표는 뭔가 하면 소프트 랜딩인데 목표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되면 그러니까 뭐 외부자들 이야기는 잘하면 리세션이고 못하면 대공황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은 꿈이고 그냥 수사적인 이야기고 잘하면 불황 정도가 오고 못하면 대공황 같은 지금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낮추면 뭔가 그만큼 큰 경제적인 충격이 오는 겁니다. 어쨌든 실질이자율, 명목이자율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과거 경제 변화를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는 반복하죠. 이게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반복합니다. 한 3, 4년 지나고 나면 이제 똑같은 이런 그림이 아마 여기 또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또 그때는 또 공부하게 되겠죠.